중국과 일본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화선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인데요. 중국은 사실상 한일연과 무력 시위를 이어갔고 일본도 맞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 최근 동아시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중일 갈등 다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중국은 이제 대만을 자국의 영토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바로 그 영린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뭐 쭉 있었던 논란들인데 왜 지금 이게 나왔느냐? 1971년 이전까지는 놀랍게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제스에서 출발하니까. 근데 71년에 대만이 사실은 쫓겨나요. 그것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대만의 자리를 중국으로 바꾸고, 그때 중국의 입장이 뭐냐면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합법 정부는 PRC, 네. 중국이고, 그러니까 ROC, 그때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대만은 합법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 단교하라. 이거거든요. 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유엔 총회에서. 이게 냉혹한 국제 질서거든요. 그리고 역대 일본 총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러나 미국은 또 대만 관계법을 제정을 해서 79년 수교할 때 대만의 방위를 공약은 하진 않았지만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건 안 되고 대만 방어를 지원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PRC, 베이징 하나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네. 일본도 이걸 견제해왔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갑자기 그걸 깨버린 거죠.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고 이 전쟁에 개입한다고 말을 하니까 네.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영린인 거고 사실은 경천 동지할 일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일본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NSS 국가안보조작 트럼프 얘기가 나왔어요. 대만을 지키겠다는 공약이 확실한데 첫 번째 반도체의 거점이다. 그다음에 세계 무역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난다. 그다음에 동남아 동북아를 나누는 전구의 중심점이다.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 생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생명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중일 관계 좀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게 50년이나 됐잖아요. 그 시작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이었는데 당시에 일본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를 했었어요. 이걸 유지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관계 기조를 이 50년이나 된 관계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아까 전략적 모호성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아까 72년도 이제 9월 29일 날 중일 공동성명의 세 번째 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적시가 돼 있었냐면 정확하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 난 거죠. 얘네들 이 기조를 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저는 좀 하나의 어떤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카이치 이제 총리가 새로 이제 취임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어떤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스코프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일본이 뭐 중국과 전면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깼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추후적으로 좀 이제 사건의 어떤 그 전개 사항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이 성명을 다 파기하는 걸로 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파기한 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된다면 어떤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받은 일본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인데 자기네들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걸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고대에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 쌓여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첫 번째 단계이고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되 당장은 중국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우리에게 도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일본도 그에 대한 어떤 다음 수순에 대한 대응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게 더 클까요? 뭐 국제 정세적인 판단이 클까요?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 초에 지금 인기가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국내 정치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국제적인 상황을 국내 정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중국이 참 지금 말이 무섭습니다. 쇠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와, 이거 멋대로 들이민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이거 그거 정말- 세계 기록이에요. 그 일개 주제 대사 영사가 예. 상대방 그 최고 순회한테 한 극한 발언에 기네스북 1위입니다. 아, 이게 전쟁에서나 나올 법한 전쟁에서도 그런 말은 안 하죠. 예, 그리고 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좀 도강양회라고 해서 좀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외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지금 이렇게 예. 보셔야 돼요. 예. 도강양회가 어디서 나오냐면 78년 덩샤오핑 예.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렇죠. 소련과 사이가 나쁘니까 그때 덩샤오핑이 그때 바로 나온 말이 도강양회입니다. 가슴속에 칼을 품는다가 도강양회거든요. 네. 지금 우리 조상은 교수님 가슴속에 칼이 있는 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죠. 아, 미국이 무슨 요구를 해도 그러니까 한신처럼 남의 바지가랑이도 기겠다. 그게 도강양회예요. 근데 이게 후진타오 때 오면은 몸집이 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소자기.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지. 요 정도. 좀 간이 좀 벗죠. 지금 이제 간이 완전히 커졌죠. 뭐냐? 네. 바로 주동자기.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을 간다거든. 이게 바로 중국몽이에요. 중국판 마가가 사실은 차이나 포스트가 시진핑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여기에 지금 영리를 건드리는 다카이 총리가 건드리니까. 네. 발끈할 수 없게. 그럼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중국으로서는 뭐 일각에서 중국도 뭐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한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손실이 있더라도 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절대로 졌다는 그런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 이게 여기서 만일에 무너지게 되면 예. 바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그다음에 차이나 이게 포스트 정권 자체가 다 깨지는 존립할 수 다 없기 깨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뭐 서로 꼬리를 낼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아마 거의 정면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하고 달라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 먼저 좀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한테 대만은 무엇인가? 중국은 대만에 왜 이렇게 예민한가? 결국에는 그 중국이 이제는 아까 도강양해에서 이제 뭐랄까 중국몽을 펼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육상 실크로드도 만들고 해상 실크로드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정한 게 도련선 개념인데 이게 네. 섬을 이제 이어서 이제 선을 그었다 해서 3도련선, 2도련선, 1도련선이란 말이에요. 1도련선이 어디냐면 이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물라카 협인데 여기에 이제 대만이 이제 결쳐져 있죠. 1도련선 뭐냐면 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공격 작전이나 방어 작전을 보게 되면 결정적 전투나 작전을 하는 지역이 1도련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누군가 우리한테 뭐 함부로 해서 여기 들어와 그러면 너네는 전쟁 불사할 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가운데 이제 그 대만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내재됐던 문제들이 탁 터져버리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건드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것이 전략적 목지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지점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활을 걸고서라도 이제 지켜야 되는 사활적 이익이 있는 어떤 섬이기 때문에 예. 이곳을 이제 뭐랄까 누군가가 여기 뭐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개입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 전체를 다 이렇게 다 뭐랄까 부정하는 거야? 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뭐랄까 영인처럼 생각하는 거고 엊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기사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좀 해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일도련선상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결전은 되게 치열할 거기 때문에 대공방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도련상에서 대공방어를 한다 하게 되면 일도련선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중국의 무기 체계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공 무기 체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대만을 비롯하고 있는 그 서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도련선에 있는 섬들 사이에 대공 무기 체계가 깔릴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하나의 어떤 최초의 이제 뭐랄까 각을 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군부를 이제 뭐랄까 지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도련선의 그 위치를 보면은 이제 미국과의 군사적 행동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적인 목 같은 그렇죠. 지점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으로서는 또 이거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더 큰 위협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한테 독도 있죠. 독도의 그게 대만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일본 방위상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네. 이분이 이제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자위대 주둔지를 시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대비할 거다. 약간 그런 뉘앙스, 뭐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노린 건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지. 일본이 참 긴 나라예요. 그 삿포로에서부터 길다고요. 시작해서 대만 앞에까지 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있는 섬이 요나구니 섬이거든요. 여기가 한 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안 커요. 인구는 한 1,600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자위대가 최근에 주둔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대만하고 110km예요. 근데 대만하고 지금 푸젠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130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지대공 미사일, 네. 03식 지대공 미사일, 12식 지대함 미사일이 설치된 건 이시가키 섬이라는 섬이에요. 이건 23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고이즈미 신주로가 여기 110km 떨어진 데 가서 여기서 미사일 배치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중국을 긁은 거죠. 그러면 고이즈미는 또 왜 이러느냐? 지금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라서 총리하고 완전히 가불이 아니에요. 고이즈미도 지금 차기 총리감이거든요. 바카이치가 지금 강경 발언하면서 지도가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도 똑같은 이 우경화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도 이제 싸움 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더 큰 흐름은 뭐냐면 최근 일본이 보수 우경화하면서 평화헌법의 기조를 다 깨고 있어요. 살상무기 수출도 지금 하려고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필리핀에는 2023년에 레이더를 판 적이 최초예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역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계기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적기지 공격 능력. 지금 일본은 공격 무기가 없거든요. 공격 무기 확보. 그다음에 이 방위 산업 확충.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가지겠다고 지금 떠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우경화하는 정례 형식 흐름도 타지만 이걸 통해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평화헌법을 우회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네. 우리도 이제 한한령을 이제 중국에 내려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한일령도 본격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여행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번에 중국에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50만 장이 항공권이 취소가 됐대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까지 보게 되면 전체 중국, 일본 노선이 한 20% 정도가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 가수가 콘서트 하다가 쫓겨났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숙박이라든가 이제 문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다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문화하고 이제 무역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수산물 같은 것도 이제 수입을 다시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이제 짱구는 못 말려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극장판도 이제 상영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한 측면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정서를 건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다운시키면서 네.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원성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소프트 전략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전략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도 한일령 한 지가 2016년부터인데 지금 네네. 해제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일령은 얼마나 갈까요?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르면 정치적 보복 목적에 의해서 무역 제한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회색지대 전략을 써먹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일령을 했을 때 WTO에다 제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했다. 어느 조직이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정부가 주도를 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상황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과 뭐 관광 이런 쪽의 측면으로 해서 이제 회색지대 전략을 하면서 이제 뭐 수입을 제한한다든가 그 상대의 어떤 령을 이제 거는 국가의 어떤 소득을 이렇게 낮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원성을 싸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일령이 지금 9년째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언제 풀어줘요?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풀어줘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중국은 그걸 풀어주는 건 뭐냐면 대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에 되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무비자 입국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이 한일령을 푸는 것 자체도 자신들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지렛대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지금 9년 걸렸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근데 최소 이거는 10년 가겠네요. 저는 최소. 더 이상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어떤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국제 정치가 참 냉혹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던 게 2010년도 거기 생각하실 텐데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에선 다오이다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해역에서 중국 어선하고 일본 경비정이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중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잖아요. 2010년이 아주 상징적인 해입니다. 그 뭐냐면 오바마 정부가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시작된 시점이고 2010년이 되면 중국이 일본의 GDP를 앞서기 시작하는 계기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국력이 신장되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과거에 도광양해에서 주동자기로 전환하는 시점.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하거든요.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그 중국 어선과 뭐 양쪽 함정이 선박이 충돌했다 이게 아니고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거대하게 떠오르는 중국의 힘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미일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 중일 관계에는 아주 큰 충격을 줬고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한 포비아, 위협 의식을 이제 실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쨌든 히토리 문제로 유야무야 봉합은 됐죠. 그러나 센카쿠 열도하면은 이게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는 반중 감정의 촉매제 원인은 다양하고 바로 센카쿠 열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센카쿠 열도는 일촉즉발. 지금 양쪽에 지금 영유권을 일본이 일단 시효 지배하지만 지금 센카쿠 열도는 왜 또 복잡하냐?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 홍콩, 대만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죠. 어쨌든 이 센카쿠 열도가 열점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럴 때마다 항상 가장 크게 카드로 꺼내는 게 히토류입니다. 네네. 이번 국면에서도 히토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제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영리를 건드렸으니까 사활을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2010년도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어민이 불법적 하던 거를 일본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히토류 시작은 갖다가 중국이 잘못했는데. 히토류 이거 통제할 거 하니까 그냥 조건 없이 풀어줬어요. 그 당시에도.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히토류가 일본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혹자는 요새 기사를 보니까 저도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그 반도체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 전 세계 70%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추가해서 웨이퍼, 이게 뭐냐면 반도체 칩 원판의 회로 패턴을 전사지 옮겨 심는 어떤 그런 장치거든요. 이거를 일본이 70%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중국 산업 하면은 뭐가 요새 TV 보면 나오죠? 엄청나게 로봇 군단들이 막 개조업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우리가 70%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통제를 하면 니네 히토를 통제해? 맞불 이걸 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체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통제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걔네는 정체성이라든가 공산주의와 정치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맞불을 놔봤자 오히려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년일 거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시기를 줄이거나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군사 충돌이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냐면 랴오닝 항공모함 고철덩어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작전을 제일 추역한 지 오래돼 2012년에 추역했으니까 작전력이 제일 높아요. 산둥 후제남 최근에 11월 5일날 추역한 건 아직 실전 경험이었고 얘가 지금 오키나와 돌아서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항적을 거쳤고 여기까지 원의 작전능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제25가 떠서 이 작전을 하니까 일본 제25, F-15J가 떠서 요격을 하는데 여기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FCR을 쏜 거예요. 노골적으로. 너 왜 쐈니? 그러니까 안 쐈다는 말은 안 해요. 쏜 거 맞다. 근데 니네들이 나를 방해하니까 이건 낙원하는 거거든요. 미사일 발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알아요. 빔이 오니까 경보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한 거 확실한 거거든요. 좀 그 정도거든요. 모든 지금 상황이 군사 충돌 직전으로 딱 이렇게 가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센카쿠 열도 같은 데서 우발적 충돌이 가능해요. 할 것이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 실제 교전보다는 예. 중국의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병력이 아니라 어민인데 한 30만 되거든요. 배는 수천 척이 넘겠죠. 이 일종 사람들이 민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당해 지시를 받아요. 아, 만일에 수천 척이 센카쿠 열도로 몰려간다 그러면은 네. 일본 순시선들이 감당을 못하죠. 상륙할 수도 있고요. 일본. 그럼 민간인한테 총기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의 회색지대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미 필리핀, 베트남하고 중국은 물대포 쏘고 난리 나거든요. 배 네, 충돌하고. 네, 네. 그 가능성이죠. 아, 그렇군요. 중국도 참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각적이고 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신을 벌써 2번째 보냈어요. 사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국제 무대에 올렸을 때 중국이 꼭 유리할까 싶은데 이걸 또 올린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고도의 인지전 전략인데요. 네.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유 영토 침범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에 부활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네. 이제 하나를 또 보게 되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의 무력 위협을 가하는 첫 사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일본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쟁 일으켰던 국가를 이 서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만의 어떤 문제를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침략을 했던 행동과 등치화시키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야, 일본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는 것들을 뭐랄까 인식을 예전과 같이 돌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했을 때 적어도 개입을 안 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하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은 예전에 보게 되면 초안전이라고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제 이기는 어떤 손자병법에 가장 최묘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예. 중국이라 하게 되면 한 번씩 다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지대에서 정치적인 어떤 우위를 전망하기 위한 어떤 미디어전이라든가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상전 이런 것들을 전개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한다?
국제 어떤 공인된 기구 유엔에서부터 아예 시작을 올려버린다. 한다.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유엔은 일본이 불리해요. 아, 왜냐? 1971년에 대만이 유엔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다 퇴출됐을 때 그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대만의 공식 국가 지위를 삭제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결정을 유엔이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결정했지? 그러니까 니들이 결정했는데 지금 일본이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엔 총회 결의 너네가 했지? 일본이 지금 깨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 책임져. 그러니까 유엔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소련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였던 게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미국은 할 됐네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키신저가 그 유엔 총회 결의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유엔 총회 결의가 71년 10월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석 달 전 7월 달에 중국을 방문해요. 그리고 10월에 결의안이 나와요. 그 누구 작품이겠어요? 대만을 내쫓은 것도 미국 작품이고 지금 대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미국 작품이거든요. 그렇군요. 길 잃은 이쁜 강아지를 키웠는데 네. 커서 보니까 늑대가 된 거죠. 강아지가 아니었던 거지. 네, 강아지가 아니고. 길 잃은 건 맞는데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 중일 갈등으로 일본에서 이 동물이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디파고에서 만나보시죠. 국민 판다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 2024년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은 말 그대로 푸바오 열풍으로 뜨거웠죠. 판다를 향한 관심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오래전부터 판다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최근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일본에서 판다를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중일 갈등이 격화되며 주목받고 있는 판다. 판다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판다. 판다는 전 세계에서 중국 내륙 산악지대에만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개체 수가 약 2,000마리에 불과해 멸종 취약동물로 분류됩니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의 친선의 표시로 판다를 보내는 이른바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약 20개국에 판다를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이 일본에 처음으로 판다를 보낸 건 1970년대입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뒤 당시 저우얼라이 중국 총리가 선물의 뜻으로 판다 한 쌍을 전했는데요. 이후 중국의 판다 외교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은 일본에도 판다 한 쌍을 보냅니다. 판다 칸칸과 랄란이 일본에 온 그해 우에노 동물원의 관람객은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76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0년대 판다 개체 수가 급감하자 중국은 상대 국가의 판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1994년부터는 판다 공동 번식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10년간 판다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판다의 번식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판다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판다는 중국의 소유가 되는데요. 일본은 2000년대 이후 20마리에 가까운 판다 번식에 성공하며 중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바로 2017년에 태어난 판다 샹샹인데요. 샹샹은 일본에서 최초로 태어난 판다 통통 이후 31년 만에 태어난 판다로 성장 과정 하나하나 뉴스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샹샹이 태어난 후 발생한 경제 효과가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샹샹코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했고 판다 외교는 중일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던 2018년에는 일본의 판다 위탁 요청에 중국이 샹샹 반환 기한을 연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샹샹은 2023년 2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센카쿠 열도 분쟁 여파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던 2012년 당시 도쿄도 지사는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이름을 센센 혹은 가쿠가쿠로 짓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발언은 이미 긴장감이 높았던 중일 관계를 더욱 흔들어 놓을 뻔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이 불거지며 판다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 남은 판다는 총 2마리. 지난 6월 일본 서부 와카야마현에 남아있던 판다 4마리마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2마리만 남은 건데요. 하지만 이들조차 내년 2월 중국 귀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로 판다를 보내지 않으면 일본에는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판다 위탁 요청에도 중국은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판다 외교가
앞으로 중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외교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일본에 판다를 보낼까요? 또 일본에 남은 쌍둥이 판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짚어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중국이 그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전 해역에 걸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좀 얘기는 좀 다른데 네, 미국 쪽 해군 대학 쪽 전문가가 기고한 글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해상전을 벌이면 누가 이기느냐 갈려요. 미국이 이긴다, 질이 이긴다, 양이 이긴다. 2023년에 나온 그 기고문을 보면 지금까지 해전을 분석해 봤더니 양이 질을 이기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적. 지금 이 해전사를 보면 양의 우위가 대부분의 경우 해전을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함정이 2025년 중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97척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함정은 질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화되고 있고 신조 함정 건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중국은 그냥 세 배를 막 찍어내거든요. 원래 함정이라는 건 이제 초도함 건조하면 문제점 개선하고 반영을 해서 2번함, 3번함 가거든요. 중국은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찍어내요. 그러니까 문제점도 동시에 만들어내지만 양의 우위를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00척의 함정이 동시 작전했다는 얘기는 중국 해군 역사상 최초예요. 근데 지금 보라는 거죠. 양의 우위를. 일본은 못 따라가죠. 양의 우위를. 그럼 무력 시위를 지금 양적인 우위를 과시하는 거죠. 인해 전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인해 사람이 이제 뭐 무기나 배나 이런 걸로 바뀌고 있을 뿐이지. 푸틴도 지금 인해 전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중국이요. 민간 항공 우주 기업도 경고 메시지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쿵지라는 게 있습니다. 위쿵지 1000 시험 발사 성공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이거 특징이 뭘까요? 이거 잘 보세요. 한일연하고 한한령을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막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할 때 민간, 기업, 기업 이런 걸 내세운다겠죠. 난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되게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곰곰이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링콩 텐싱이라는 이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우주 기업인데 위콩지 1000을 발사 실험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하는데 이게 사거리가 500에서 1000km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마 5에서 7 정도가 돼요. 자동으로 식별하고 회피 기동이 가능한 활공 탄주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이제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상에서 발사 차량을 통해서 해상으로 발사하게 되면 이동하는 어떤 타겟도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대량 생산 우리 도입했어 하는 식으로 해서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공세에 준비돼 있어라는 것들을 지금 민간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럼 어떻게 이게 해야 보면. 돼? 그걸 제재하게 예, 제재할 수 없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하고 나게 되면 이거는 애국심에 가득 찬 민간 기업에서 얘기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재를 하려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서 또 보면은 야 아직까지는 중국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들면서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야 중국의 어떤 민간의 어떤 세력도 이 정도야라는 어떤 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것도 하나의 심리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보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는 그 좀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총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 잘못 건드린 거냐? 아니면 이거 한번 내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보조를 맞춰서 에스컬레이션 한번 시켜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지대 안에서의 어떤 사상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인지전 측면에서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수법이거든요.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위쿵지가 어디를 표적으로 삼았냐 봤더니 가상 표적이지만은 일본 본토하고 미국의 항모 전단이에요. 네. 거의 뭐 대놓고 뭐 대놓고 한 거죠. 그래서 네. 민간의 기업이 일본의 본토와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표적화 시켜놓고 시뮬레이션 돌려버렸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레이저 조사한 거하고 니네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도 경고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 한층 에스컬레이션 된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영상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간을 보는 어떤 시기였지만 이 영상을 공개해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형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아까 고이즈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섬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지대공 미사일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하니까 군사적 긴장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필리핀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왜 필리핀하고 했을까요? 필리핀에 일본이 최초로 레이더를 팔았고요. 네. 일본 최근 방산업체들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기도 하고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11월 16일 날 홈페이지에 올린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본 주변을 보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령관이 한국, 미국 동맹, 일본, 미국 동맹, 필리핀, 미국 동맹이다. 요 세 개를 엮으면 삼각형이 되고 이게 지금 열도선 안에서 인접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도 미국, 중국과 이 영토 분쟁, 스프레틀리 분도부터 시작, 뭐 여러 가지 베트남 섞여 있거든요. 맨날 지금 해상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과 연계하면 중국을 협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일본 방산 시장이 또 시장인 거죠. 네. 이게 또 중국을 또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리를 또 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트럼프의 속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막 바로 막 중국 때릴 것 같이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또 모호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또 반발합니다. 이게 중국의 어떤 그 방위 산업하고 제조업 분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의 어떤 연계 하에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아닌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냐라고 보게 되면 요 근래에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양의 우위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100만 드론봇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돌렸는데 그게 뭐랄까 제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미 군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기사를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내년부터 2, 3년 안에 드론 100만 대 우리 구매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50만 대씩 가져갈 거야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드론봇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중간재, 완성재가 있는데 이 원자재가 히토류잖아요. 이 드론 모터에 들어가는 것들. 그게 이제 다 중국에 통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그 공장을 가동을 해서 이제 구슬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나토라든가 다른 동맹 체제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아우사에 갔을 때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모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그 FPV 자폭 드론을 갖고 나왔거든요. 다 소부장을 뜯어 보니까 타이완 하나밖에 있고 나머지 다 국내산으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드론봇에 관련된 어떤 레플리케이터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생기면서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NSS를 딱 보시면서 특징적인 게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북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들. 그다음에 딱 보게 되면은 중국과 이제 우리는 뭐 싸우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니네들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결국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서 그 무인 체계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전개된 것들이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갖고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행동들이 더 과감해지고 더 공세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한반 박사님,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 거라고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 어디까지 갔냐면 2021년에는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의 절반에 다가왔을 때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 잡겠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 포위 전략이 처음 나온 게 트럼프 일기예요. 네. 바이든 때는 한술 더 뜹니다.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세계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 다음 트럼프 2기 NSS는 한 놈만 팬다 그러거든요. 이게 미국의 국가 전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카이치 일본이 읽고 뒷배를 보고 지금 사실은 도발적 언사를 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면
지금 시진핑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어요. 처음에 취임할 때는 뭐라도 할 것 같더니만. 그 사람은 그분은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왜냐 그게 지금 중국하고 싸워보니까 시진핑이 준비를 했고 콩만 안 사가도 곡소리 나잖아요. 농민들한테. 농민들 그래서 17조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관세로. 나 잘했지 하고.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국내 그 지지를 그럼요. 의식하지 않을 민심이 수가 안 없는 돌아옵니다. 거예요. 예.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히토리 카드 꺼내니까 미국 산업이 마비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AP에 가서 시진핑하고 손잡고 봉합했거든요. 끝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중국 간다고 그랬고 지금 시진핑을 내년에 미국 국빈 방문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건 숙명이지만 트럼프 본인은 단기적으로 지금 휴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큰 흐름의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 맞다. 네. 한미일 동맹 중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금 관리하고 싶어 내년 한다.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요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딜레마죠. 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뭐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하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게 우리의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중 구조였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껴 있잖아요. 뭐 군사력이 이제 뭐 핵 빼고 뭐 교육훈련 수준 빼고 정신력 빼고 뭐 5위다 4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린 건 주변에 다 1, 2, 3, 4등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건데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외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과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너무 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황판에 결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미래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진짜 대만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X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전혀 예측 가능할 수 없지만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를 시나리오를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런 식으로 준비해놓고 외교적 옵션에 맞게 우리가 뭐랄까 그 조치를 하는 그 지혜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조한범 박사님.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정말로 1, 2, 3, 4등 껴 있어서 항상 줄타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의 줄을 만들어야 된다. 남들이 만든 줄을 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는 안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이 우리 긁었거든요. 블랙 이글스 독도 비행 그 공중급유 거부해서 그 중간급유 거부해서 우리 두바이 못 갔거든요. 우리 승질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꼭 고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국의 능동적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끝나기 쉽지 않고 봉합된다고 그래도 정말로 그 미봉이다. 결국 언젠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미일의 대전략, 중국을 견제하는 그다음에 중국의 대전략, 중국의 A2A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태평양을 향한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그다음에 미국의 인태 전략, 일본의 인태 전략이 충돌하는 이건 뉴노멀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만든 줄을 위험하게 타는 건 안 되고 우리 국익을 위한 줄을 만들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됐죠. 중일 갈등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디펜스 프라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